최근 들어서 ESG 이거를 모르고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ESG 매니지먼트가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기업 오너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장단 워크숍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와서 ESG 경영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ESG 경영에 대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가서 했고, 그리고 특히 오너부터 앉아 계시는 사장단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ESG야말로 오너가 관심을 갖지 않고는 무늬만 ESG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우리 한승희 교수하고 공동 저작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승희 교수에게 박수를 좀 쳐주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이제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 됐다. 먼저 끝나는 시간을 제가 8시 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강의 듣다가 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8시 반까지 정확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SG 경영이라는 게 필수 과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ESG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ESG 경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전에 이야기하던 소위 CSR과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어떻게 해서 ESG는 여기까지 진화해 왔는가, 왜 기업에게 ESG 경영은 그렇게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로 ESG를 다뤄본 다음에 ESG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가 왜 중요한가, 필수 과목이 됐나. 여기 보시면은 지난 2월 달에 네덜란드의 연기금이 우리 한전이 동남아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한전에 투자한 모든 투자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의 투자 내용이 ESG 경영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제 한전에는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4월에는 포스코에게 미얀마의 철강 산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제 미얀마 군부하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운용 수익률을 중시하는 연기금이 재무적 지표가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인 ESG를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한전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ESG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E는 environment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소셜은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세 번째는 기업의 지배 구조도 예전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재무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는 게
ESG 경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냐? 2006년에 유엔에 PRI라고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ESG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옆에다 써놨습니다만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한 원칙에서 이 ESG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께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ESG의 주요 과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충격을 받고 있는 ESG,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ESG 경영 트렌드가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ESG 매니지먼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쉐어홀더스 캐피털리즘이 주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테이크홀더, 모든 이해관계자의 번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털리즘, 쉐어홀더스 캐피털리즘에서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털리즘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코비드 19은 쉐어홀더스 캐피털리즘이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털리즘으로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밑에 내용들은 뭐 아셔도 좋고 뭐 나중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하던 CSR과는 어떻게 다르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안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CSR을 잘하는 회사는, 야, 어느 회사는 참 괜찮은 회사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대. 그때 사회적 책임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은 기부였습니다. 기부. 사회 공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영 의사 결정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예전에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데 이제는 안 하면 망하는 시대가 됐다. ESG는 안 하면 망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다르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서 ESG가 이게 이렇게 진화했나? 1987년에 노르웨이에 수상을 했던 사람이 브룬트 란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최열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브룬트 란트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맨 처음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단어를 의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머리를 돌려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강 교수님 계십니다만, 제가 자연과학대학에 몸담은 지가 2007년부터 담았으니까 저도 이제 풍어를 하게 됐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138억 년 정도로 돼 있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언제 생겼냐 물어보면 45억 년 내지 46억 년 요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생겼나 하면 30억 살 정도,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겼다면 약 15억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지구에 이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뭐 생명체도 아닌 것이 무생물도 아닌 것이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30억 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뭐 성경책으로 계산하는 사람, 여러 계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뭐
만 년부터 뭐 몇만 년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억 살 된 지구에 와서 인류가 만 년 정도 되는 인류가 이 지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건 어쩌면 최근 100년 동안에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의 환경, 그런 의미에서의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을 저는 1987년에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소위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 리더들의 모임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인데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애뉴얼 미팅에서 비로소 이제는 쉐어홀더스 캐피탈리즘이 아니라 쉐어홀더스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스 인트레스트 그 밸류를 추구하자고 2019년에 확실하게 다짐을 한 이게 기업의 뉴 퍼포스라고 하는 선언을 한 이후에 ESG는 완전히 이제는 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는 걸로 이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편승을 잘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슈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바로 지속 가능 가치를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의제로 논의를 함으로써 이제는 ESG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SG에 대한 배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stand. 예, 이제 ESG 누가 물어보면은 대충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요약입니다. ESG 매니지먼트는 왜 중요한가?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번에 딴 생각하셔도 오늘 강의는 다 끝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SG는 왜 중요한가?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규제 강화입니다. 맨 처음에는 당국입니다. 당국. 지금 세계의 모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환경부를 포함한 규제 당국이 ESG에 관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지배 구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따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먼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국이 정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 말은 기업의 오너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을 늘려가지고 매출을 100억을 해서 남는 이익은 10억일 수도 있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막 그것도 많을 겁니다. 어쩌면 2, 3억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국의 규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벌금을 fine이라 그럽니다. Fine is not fine. 벌금을 10억을 내면 그거는 생돈을 10억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매출이 아닙니다. 100억을 팔아서 2, 3억을 내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10억을 내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0을 10으로 늘리는 것도 10을 버는 거지만 마이너스 10을 0으로 만드는 벌금을 안 내는 것도 이게 제가 1번에서 강조한 겁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stand. 그래서 당국의 규제 강화라고 하는 거는 ESG를 논할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뭐 다른 건 뭐 욕먹어도 좋고 다 좋은데 적어도 규제를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번. 2번. 투자자나 아까 투자자가 빼내간 거 말씀드렸죠. 투자자나 대출자,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안 받고 기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법인은. 그러면 투자자나 대출자가 이제는 ESG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본다. 요구사항이 늘어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레이팅 에이전시, 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신용평가를 할 때 반드시 ESG 경영의 지표를 평가에 넣는다.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만약에 잘못 받게 되면 돈을 빌리고 안 빌리고 하는 그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빌릴 수도 있고
또 설령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라는 게 중요한데 신용평가사가 ESG를 반영을 한다 하는 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소위 고객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역시 물건을 사가는 수요자겠죠. 수요자들이 그 기업이 ESG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ESG를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쓰겠습니다. 또 너무 안 쓰고 하면 또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지만 또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ESG는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신다면 맨 먼저가 규제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컴플라이언스를 위배해서 벌금을 내는 것은 fine is not fine.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투자자나 대출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게 ESG를 보고 빌려준 걸 빼가거나 안 빌려주거나 이러니까 두 번째 중요하다. 세 번째는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평가기관들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지표를 써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잘못 받게 되면 돈을 빌릴 걸 못 빌릴 수도 있고 빌리더라도 이자율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물건을 사거나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 물건을 보이콧하거나 불매운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ESG는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끝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게 7번부터는 ESG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궁금하면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는 그러면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해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환경에 대한 앞에는 공시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부가 내놓은 규제가 어떻게 강화됐느냐 하는 것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송신근 사장 지금 하시는 일도 이제 이런 것들 다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을 한다. 얼마나 많이 이게 다 해당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위반해서 환경부에서 나와서 적발해서 이게 벌금을 매긴다면 이거는 매출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생돈을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ESG가 사치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회적 책임이란 얘기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로 다 격상을 했어요? 책임자를? CEO한테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3법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하나 위반하면 지금 바로 그 기업의 대표가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국의 규제가 이렇게 ESG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에 관련해서 이 대목은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상법에서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 복잡한 걸 여러분이 아시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정리를 해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 자료 신진영 교수가 이게 ESG 겨냥 목표를 요번에 이게 만든 걸 제가 이 신진영 교수가 지금 기업 지배구조 원장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여러분이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안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은 뭐 ESG 덕분에 기업 지배구조원이 요새 장날이래요. 장날. 장이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 자, 이 두 번째는 이게 투자자나 대출자가 ESG 요구를 엄격하게 요구를 늘리고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예.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과 수익자 자산을 위탁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일종의 행동 지침인데, 스튜어드십은 집사 코드잖아요. 집사 코드. 예,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MPS 국민연금의 김용진 이사장을 제가 전주에서 우리 3번을 만났는데, 취임한 이후에 7월 달인가 6월 달,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ESG 책을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ESG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초안을 한 달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미리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금이거든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금이거든요. 그 연금이 기업의 투자를 결정할 때 ESG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 우리하고 비슷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게 캐나다 연금 투자기관입니다. 캐나다는 연금을 2개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CPP,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는 캐나다 연금이 있고, 그 중에서 투자하는 것만을 떼내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보드라고 CPP에다가 IB를 인베스트먼트 보드를 따로 떼내 가지고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금을 주는 거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크긴 하지만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그 조직은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떼 가지고 캐나다 펜션 플랜 인베스트먼트 보드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대표가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나온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김수희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사람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 1,0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투자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연금, 기금, 투자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를 보고 있어가지고, 작년 1월 달에 제가 여기 2층에서 이 CPPIB의 요청으로 그 거버넌스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사실 그 자리에 나왔던 교수 한 분이 나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가는 거죠. CPPIB가 한국에서 그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그런 컨퍼런스를 했다는 자체가, 라운드 테이블을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세계의 연기금들이 이제는 ESG 경영을 투자의 지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김수희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도 기업의 지배구조의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게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그래서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거는 ESG에 반하는 기업, 그거는 투자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아동 착취를 한다거나 또는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는 거고,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크게 나눴을 때 이런 기업에는 우리는 투자 안 넣는다. 이런 기업에는 우리가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내놨다는 게 노르웨이 연기금의 포지티브 스크리닝, 네거티브 스크리닝, 이런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은행, 이제 아까는 투자자고 이번에는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ESG 경영이 기업 대출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은행이나 KB나 신한은행도 최근에 ESG 관련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Sustainability Linked Bond나 Loan, 이렇게 대출 금리를 설정할 때 차입 기업의 지속 가능 활동을 연계하는 상품이다. 금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출은 하는데 이게 기업이 이자율을 정할 때 이거를 활용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ESG 금융 생태계 구성을 제가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다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레이팅 에이전시가 결국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신용 등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국내 신용평가 기관도 작년 10월 ESG 채권 인증평가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재무 성과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비재무 성과도 ESG를 포함한 비재무 성과도 포함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나 피치레이팅스나 S&P나 이런 소위 글로벌 레이팅 에이전시가 ESG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필수 과목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중요한 고객인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네거티브를 어떻게 하면은 제로로 가져오느냐인데 이제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ESG를 잘해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기업이 되느냐 또는 고객이 배척하지 않는 기업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해서 협력업체 등 공급망을 관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 역량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제고될 수도 있다. 특히 EU가 기업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 도입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의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EU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기업의 ESG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벤더, 그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ESG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는 신경을 쓰게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수출을 할 때 ESG를 신경을 안 써가지고는 유럽 수출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가 서플라이어 코드 오브 컨덕트, 그러니까 벤더조차도 기업 준칙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거를 지금 바스프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들도 과거의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가격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은 적절한지, 그리고 생산한 기업이 사회 환경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대별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마다 다 분류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면 밀레니얼 세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거냐는 건 다르지만 뭐 그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은영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 책도 쓰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하간에 세대별로 관심도가 다르다. 다시 말하면 마케트를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 시장이 모든 수요자가 연령대와 관계없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연령대별로 요구하는 니즈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넘어가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ESG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ESG 투자는 지구 환경과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의 의무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ESG 개선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도록 하는 거다. 지금 이 소녀가 지구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45억 년 역사에 지금 만 년도 채 안 되는 인류가 이 지구를 그것도 최근 한 100년 동안에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시점이다 하는 의미에서 ESG 매니지먼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너의 결단이다. 왜 그러냐? ESG는요, 결국은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출이잖아요. 근데 그 지출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게 오너와 전문 경영인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은 매년 어쩌면 다음 주주총회 때 자기 임기가 끝나는 주주총회 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임기 중에 기업의 성과라는 거는 이제까지 이윤으로 나는 그 기업의 성과가 어땠냐 하는 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ESG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너는 기업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야 될 오너는 그 시각이 전문 경영인처럼 1년이거나 또는 길어야 임기 3년이 아니고 기업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ESG를 위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고 비용이 아니고 투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제가 그날 이 회장한테 사장들한테 너희들 임기 중에 비용 절감해라. 그러면 비용 절감하다 보면 노동력 착취할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도 있고 규제를 미트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너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다는데요. 소탐대실이 아니라 대탐소실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탐대실은 시험 때 보셨지만 대탐소실은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하려다가 나중에 컴플라이언스 위배해가지고 벌금 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대탐소실이다. 큰 거를 위해서는 지금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또 회장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대탐소실이란 탕수육을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짜장면이 나왔을 때 패스해라는 거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화된 ESG 기준을 잘 준수하는 거는 대탐소실인 거다. 이게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다 써놨어요. 0을 10으로 만드는 것도 수익이지만 마이너스 10을 0으로 만드는 비용 절감도 결국은 수익이 아니냐. 이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임기 내에 이윤 극대화가 현안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에는 지출이 비용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를 회피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ESG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공시를 이렇게 계속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ESG 경영 브랜드를 차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 기업이 ESG 안 한다고 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위원회 만들고 이번에 우리 ESG 위원회에 의장은 누구를 모셨습니다고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성공한 이유는 차이나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의 ESG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거를 고민을 해서 나만의 ESG를 브랜드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나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ESG를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무늬만 ESG. 그래서 그젠가 중앙일보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그 칼럼이 무늬만 ESG일 경우 이게 잠시 눈 가림은 할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신용 가지고 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진정성이 없이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신용으로 통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권대우 사장님 내년에 ESG 하시면 아마 그러니까 대개 보면 무늬만 ESG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업들이 이번에 ESG 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을 했는데 마침 우리 양선희 기자가 이런 재밌는 칼럼을 써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넣으려다가 여기 뺐어요. 그래서 결국은 ESG에 대해서 확고한 일. 그 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제목이 재밌는데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거를 잘 알아서 해야 된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거짓말은 없다.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24시간이 있는 거다. 시간은 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하는 게 질문이지 시간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오너로서 이 시점에서 ESG 관련해서 뭐를 할 건가? 우선 급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때다. 제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합니다. 이게 지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기업의 대기업 CEO들로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클루시브 프로스페러티,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에 난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클루시브 프로스페러티가 부자가 the winner takes it all. 이런 자본주의는 이제 수정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또는 무슨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쓰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미국에도 빈민이 지금 3억 3천만 인구 중에 빈민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포용적인 번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월드뱅크가 주로 쓰는 단어인데 inclusive growth, inclusive prosperity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해서 주주를 물론 배제하진 않지만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번영의 극대화로 바꾸자고 하는 게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200대 기업의 CEO들이 함께 사인을 한 그 선언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ESG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ESG는 이제는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 과목이 됐다. 왜냐?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나 대출자나 레이팅 에이전시나 또는 고객이나 다 ESG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서 이게 이해 당사자 이익의 극대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소탐 대실이 아니라 대탐 대실이다. 오늘 ESG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하는 관점으로 진정성 있게 ESG를 할 때가 됐다 하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